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고개를 들자 눈앞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40층이 넘는 건물들이 칼처럼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성벽 같은 건물들 사이로 햇빛조차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단층 집과 빌라에서만 살았습니다. 세탁소를 30년 넘게 운영하며 손님들의 옷에 묻은 김치 국물과 땀 냄새를 지워내는 게 제 일이었죠. 겨울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다리미를 들고 서 있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손은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딸 은주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온 게 평생 한이었거든요. 우리 딸만큼은 배운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은주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년 전 강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민석이의 집안 배경도 모르겠고 하는 일도 뭔가 불확실해 보였거든요. 펀드 매니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제 말을 존중해줘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의 눈은 사랑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다는데 부모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결혼 후 은주는 저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사위는 늘 바쁘다며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추석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날 은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통통했던 딸의 얼굴이 반쪽으로 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까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잘 먹고 다니는지 물으니 다이어트 중이라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억지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만 좀 와줄 수 있어?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남편이랑 같이 부산 내려가야 하는데 수아를 맡길 데가 없어. 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 일에 부모가 빠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당장 세탁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간 가게를 맡기고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자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외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은주가 사는 곳은 3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니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인위적인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 같은 냄새였습니다.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진했죠. 거실로 들어서자 온통 하얀색 가구와 대리석 바닥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천장은 제가 살던 빌라의 2배는 높아 보였어요. 너무 높아서 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아름답기는 했지만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높고 너무 넓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외할머니, 8살 수아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본 손녀였어요.
아이를 끌어안으니 뼈만 앙상한 게 제대로 밥을 먹는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의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어요. 우리 수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먹어요. 아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은주가 안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석 달 전보다 딸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팔목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였고 목덜미의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은주야, 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왜 이 모양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주는 놀란 듯 물러서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괜찮아요, 엄마. 건강검진도 다 받았어요. 무슨 다이어트를 이렇게까지 해? 뼈만 남았잖아. 엄마, 제발.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불안했어요. 마치 누가 엿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사위 강민석이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그는 딱 봐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 고급스러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거칠 곳이 하나도 없이 매끈했어요.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제 손은 평생 다림질과 빨래로 굳은 살이 배겨 있었는데 말입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두툼했어요. 저는 순간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어머님,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석이 제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드는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마치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불쾌하다는 듯이요. 저는 가방에 고향에서 가져온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어왔거든요. 시골 냄새가 났을 겁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새벽 기차라서 오늘 일찍 자야 해요. 피곤하시죠? 수아 방에서 같이 주무시면 돼요. 은주는 제게 수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석과 은주, 그리고 수아가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은주의 미소가 어쩐지 어색해 보였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미소 같았습니다. 수아 방은 분홍색과 흰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공주처럼 꾸민 방이었어요. 침대는 청개가 달린 고급스러운 것이었고 한쪽 벽면에는 인형과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활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쇼룸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은 한 번도 만진 적 없는 것처럼 깨끗했고 인형들은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수아 학교 보내는 건 8시까지면 되고 냉장고에 반찬 다 있으니까 데워 드시면 돼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은주는 설명을 빠르게 끝내고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목을 잡았어요. 은주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얼굴이 너무... 엄마 괜찮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제 손을 뿌리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저는 수아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얼굴이 워낙 말라서 그런 걸까요? 수아야,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서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답답하지 않은데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것도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자정쯤 되었을까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은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장모님 계시는 동안 절대로 이상한 티 내지 마.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석 씨,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는 무슨 그런데야? 장모님이 눈치채면 다 끝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주만 참아. 그럼 우리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사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서재 금고는 정말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생각에 잠겼어요. 금고,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 걸까요? 장모가 눈치채면 안 된다는 건 또 뭘까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5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주 부부는 이미 짐을 꾸려놓고 있었어요. 민석은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은주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출발합니다. 수아 잘 부탁드려요. 민석은 간단히 인사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주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올게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목에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터틀넥으로 가렸지만 살짝 보였어요. 은주야, 목은 어쩐 거야? 아, 이거 문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딸은 황급히 옷깃을 끌어올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에 부딪혀서 목에 멍이 드나요? 그것도 터틀넥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평생 세탁소에서 일하며 온갖 얼룩과 자국을 봐왔습니다. 사람 손가락 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어요. 딸의 목에 있던 건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딸의 목을 잡았던 흔적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제대로 알아내겠다고.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수아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니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집이었어요. 비싼 가구, 고급 가전제품, 세련된 인테리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기는 모두 명품 브랜드였어요. 접시 하나에 제 세탁소 하루 매출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백화점에서 산 것들이었어요. 은주가 직접 만든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손수 반찬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소파 옆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몸을 숙여 집어보니 휴대전화였습니다. 은주의 휴대전화였어요. 은주가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준호 오빠였습니다. 은주야,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다행히 갈비뼈에 금만 갔대. 이번이 3번째야. 더 이상은 안 돼. 제발 경찰에 신고해. 내가 같이 갈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비뼈? 금? 3번째?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메시지 목록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은주야, 어제 통화 끊긴 거 맞지? 괜찮아? 대답 좀 해줘. 진짜 걱정된다. 언니, 오늘 병원 못 가겠어. 민석 씨가 또 계좌 추적 결과 나왔어. 은주야, 이거 사기야. 완전한 폰지 사기라고. 최소 200억은 넘어. 메시지를 읽을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위로 스크롤했어요. 몇 달 전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호 오빠, 나 오늘 또 맞았어. 민석 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수아가 다 봤어.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은주야, 당장 나와. 내가 지금 차 가지고 갈게. 가방만 싸. 못 가. 민석 씨가 여권 다 숨겼어. 통장도 다 압수했고. 나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어요. 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정말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른 번호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열었어요.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민석 씨가 이상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서재 금고에 뭔가 있는데 열어보면 안 된대. 나한테 손을 대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밀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메시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발송 날짜는 3개월 전이었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엄마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구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직하지 못한 엄마였으면 진짜 위기 상황에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처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손을 훔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 제 딸을 구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은주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주 어머니입니다. 지금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짝임 뒤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쟁이요.
준호는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낀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은주 대학 선배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나요? 제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실은 은주가 작년부터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민 상담 정도였죠. 남편이 자꾸 변한다고, 폭력적으로 변한다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은주는 거부했어요. 왜요? 수아 때문이래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말하기 창피해서라고도 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결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저한테 말하기 힘들었나 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람을 시켜서 강민석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 사람,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파일을 펼치자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나타났어요. 강민석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강민석은 펀드 매니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등록 사설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냈죠. 하지만 실제로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바꿔 탔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이 부족해지고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민석에게는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요.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금융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강민석의 계좌 흐름을 역추적했어요. 최소 200억 원이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재 금고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혹시 집 안 어딘가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마 현금으로 빼돌렸을 거예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곧 해외로 도주할 계획일 겁니다. 은주도 알고 있나요?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3년간 쌓아온 삶이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서재에 있다는 금고를 찾아야 합니다. 어머님, 위험할 수 있어요. 강민석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제 딸을 구하려면요.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준호가 떠난 후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커다란 책상이 중앙에 있었고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클립 같은 문구류만 있었어요. 너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마치 진열장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과 영수증이 가득했죠. 명함을 몇 장 꺼내보니 모두 프리미엄 자산관리 전문가 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에 자물쇠가 달린 수첩이었습니다.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수첩을 들어 올렸어요. 표지를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금액,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영희 3천만원 2024.03 15 박철수 5천만원 2024.03 28 정미선 8천만원 2024.04 10 최동욱 1억 2천만원 2024.04 25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금액은 커졌고 이름은 더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투자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추가 투자, 재투자라는 메모와 함께요.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숨이 멎었어요. 총 투자금 285억 원, 실제 운용액 12억 원, 개인 인출 273억 원, 273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해서 번 돈을 다 합쳐도 이 숫자의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손이 떨려서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서랍 밑에 또 다른 종이가 깔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수기로 적은 메모였어요. 출국 일정 2025년 1월 15일. 여권 준비 완료. 현금 금고 이전 완료. 최종 목적지 두바이. 오늘이 1월 8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민석은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훔친 돈을 가지고요. 저는 이 메모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이제 금고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석이 그렇게 집착한다던 금고 말입니다. 저는 서재를 둘러보았어요. 책장, 책상, 벽. 어디에 있을까요?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들은 대부분 장식용 같았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읽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서적, 자기계발서, 투자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한참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한쪽 모서리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책장 전체가 벽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는 책장을 밀어보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기는 건가? 책장 옆면을 잡고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드르륵. 책장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뒤에는 벽이 있었지만 보통 벽과 달랐어요. 네모난 금고 문이 박혀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금고였어요. 금고는 디지털 비밀번호 방식이었습니다. 0부터 9까지 버튼이 있었고 작은 액정 화면이 달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은주 생일인 823, 삐소리와 함께 틀렸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수아 생일인 1215, 역시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인 505, 이것도 틀렸어요. 무슨 번호일까요? 민석에게 중요한 숫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사진에 힌트가 있을까? 저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민석과 은주 그리고 수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촬영 날짜가 액자 아래쪽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08 27. 저는 액자를 벽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웠지만 간신히 들어 올렸어요.
액자 뒤를 살펴보니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827, 8월 27일, 사진 촬영 날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고 비밀번호일까요?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을 밀어 금고를 드러내고 827을 입력했어요. 띠리릭. 금고가 열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이 드러났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5만원권 다발이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였어요. 그 옆에는 USB 메모리 여러 개와 서류 봉투, 그리고 여권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민석, 은주, 수아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최근에 찍은 것이었고 발급 날짜도 한 달 전이었어요. 은주는 이미 여권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새로 발급받았을까요? 서류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조 여권이었어요. 이름은 같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주용 여권이었던 겁니다. 저는 USB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다발 몇 개를 세어 보았어요. 한 다발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최소 신다발 이상이 있었어요. 25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이 금고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금고 문을 다시 닫고 책장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속이고 훔친 돈.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 제 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수아는 학교 잘 갔어요? 응, 아침에 잘 먹이고 보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은주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주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딸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 엄마 사랑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언가 잘못될 거라는 예감이라도 든 걸까요? 오후에 수아를 학교에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어왔어요. 외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집에 도착해서 수아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수아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엄마 그림 주변에 검은 색연필로 뭔가가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 검은 거는 뭐야? 아, 그건... 아이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아야, 괜찮아. 할머니한테 말해봐. 그건 엄마가 아플 때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아파요. 밤에 울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다는 걸, 엄마가 아파한다는 걸. 8살 아이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수아,
이제는 엄마가 안 아플 거야. 할머니가 꼭 엄마를 낫게 해줄게. 약속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날 밤 수아를 재운 후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증거를 찾았어요. 정말이요? 무엇을요? 금고요. 서재에 숨겨진 금고를 찾았어요. 안에 현금이 수백억 원어치 있었어요. 그리고 위조 여권, USB. 준호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그 USB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아를 학교에 보낸 후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USB를 건넸어요.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건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명단, 계좌 거래 내역, 위조 계약서, 그리고 자금 흐름을 기록한 엑셀 파일들이었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강민석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준호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경찰에 넘기죠? 제가 불법으로 집에 침입해서 훔친 건데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딸의 집에 초대받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불법이 아닙니다. 준호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통화를 마친 준호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대요. 강민석이 돌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은주 씨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늦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갈게요. 뭐? 부산에 며칠 있는다며? 민석 씨 아버님이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일찍 올라와요. 오늘 저녁에 도착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준호도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강민석이 돌아오기 전에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신고하겠습니다. 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준호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제 딸은 저를 용서해 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준호가 아는 형사를 불러주었습니다. 박철규 형사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 형사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발견한 멍자국, 우연히 본 휴대전화 메시지, 그리고 서재에서 찾은 수첩과 감고 1시간 넘게 진술을 했습니다. 박 형사는 제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준호가 가져온 USB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큰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최소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되나요? 딸도 처벌받나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이 범죄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님도 피해자예요.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바로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강민석 씨가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오늘 저녁이요. 그럼 시간이 촉박하네요.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박 형사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받아 즉시 수사팀이 구성되었어요. 어르신, 혹시 따님한테 연락하실 수 있으세요? 따님의 안전을 위해 미리 피신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지금 어디야? 차 안이에요. 1시간 후면 서울 도착해요. 은주야, 엄마 말 잘 듣고 집에 가지 마. 민석이가 돌아오기 전에 다른 데로 가야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어. 금고도 찾았고 USB도 찾았어. 증거가 다 있어.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제 딸을 구하려고 한 거야. 너 그 사람한테 계속 맞으면서 살 거야? 사기꾼의 아내로 평생 살 거야? 엄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했어요? 물어봤으면 내가 뭐라고 했겠어? 아니라고 했겠지.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겠지. 그러면서 계속 맞고 살았겠지.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엄마가 뭔데요?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이렇게 함부로 끼어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랑은 상관없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은주야,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일단 집에 가지 마. 민석이한테 들키면 위험해. 은주야?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당연하죠. 3년간 쌓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요. 하지만 어르신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이대로 두면 따님도 공범이 될 수 있었어요. 오후 4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저희가 강민석을 체포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습니다. 은주는 6시쯤 도착한다고 했어요. 민석은 언제 올까요? 6시 10분 초록색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차였어요. 박 형사가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상 차량 진입, 전팀 대기, 주차장에서 체포한다.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민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서 꺼내는 순간이었어요. 강민석 씨, 박 형사가 다가가며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망칠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사들이 사방에서 에워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변명은 서에서 하시죠. 영장 나왔습니다. 박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었어요. 민석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누가 신고한 겁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당신, 민석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군요.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자네가 뿌린 씨앗을 자네가 거두는 것뿐일세.
형사들이 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수사팀을 따라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집안은 제가 떠나온 그대로였어요. 형사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장을 밀어 금고를 드러냈습니다. 비밀번호는 827입니다. 박 형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어요. 이게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 USB 서류들. 박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청, 현장 상황 보고 드립니다. 증거물 대량 확보. 현금만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형사들이 증거물을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어요. 현금을 세는 형사의 얼굴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주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러 형사들, 여기저기 뒤집힌 집안, 그리고 저.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이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사기꾼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데. 수아는 어떡하고요? 애 아빠가 범죄자인데. 그래도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 해. 수아 엄마니까. 은주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는 내 결혼을 반대했잖아요. 내가 고집 부려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옳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난 그냥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민석 씨가 그런 사람인 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나를 아껴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갑자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비싼 차를 사고 이 아파트를 샀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회사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걸 사나 싶었죠. 물어봤더니 투자를 잘해서 그렇다고. 은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서재에서 그 수첩을 봤어요.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도 수백 명.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민석 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저를 때렸어요.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다시는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말라고. 은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맞았어요. 제가 뭔가 물어보거나 의심하는 눈빛만 보여도 때렸어요. 처음엔 뺨만 때리다가 나중에는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수아였어요. 수아가 다 보고 있었어요. 밤마다 문틈으로 몰래 보고 있었어요. 그 어린 게 말이에요.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그 사람은 너한테 손도 못 대. 하지만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사기꾼의 아내로 낙인 찍힌 채 살면 돼.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 엄마가 옆에 있어.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따님, 진술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범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은주는 진술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제 낡은 빌라로요. 은주는 수아를 안고 제 방에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주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작은 창문, 오래된 가구들. 좁네요. 응, 좁아. 그 아파트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해요. 그게 집이야.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 집이지. 수아가 제 무릎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그래,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좋아요. 아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은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천장은 높지 않았지만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적당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재판, 언론의 관심,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함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285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 30대 펀드 매니저 긴급 체포. 텔레비전마다 민석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질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까? 은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괜찮아.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곧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척들까지. 은주야, 뉴스 봤어. 괜찮아?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 너는 몰랐던 거야? 아이고, 어쩌면 좋아. 수아는 괜찮아? 전화는 걱정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호기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진짜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은주는 결국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우리 빌라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아침에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빌라 입구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피해자 가족 맞으시죠? 강민석의 장모님이시죠? 따님은 남편의 범죄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주야, 밖에 나가면 안 돼. 기자들이 있어. 은주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꽉 닫았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수아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아이를 쫓아다닐 게 뻔했으니까요. 우리는 집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빌라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슬쩍 피하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사기꾼 가족이래. 딸이 몰랐다는데 진짜 몰랐을까? 아이고, 저 어린 게 아빠가 범죄자라니. 수아는 그런 말들을 듣고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왜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 우리 수아는 아무 잘못 없단다. 그날 밤 은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요. 뭐라고? 살 이유가 없어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수아도 상처받고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정신 차려. 내가 죽으면 수아는 어떡해? 그 아이는 엄마밖에 없어. 은주는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피해자야. 가해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한테 속았고 맞았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 진실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요?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요? 일단 일어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는 거야.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도와주세요. 우리 집 앞에 기자들이. 준호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도 데려왔어요. 변호사 이름은 정수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은주 씨, 저는 가정폭력과 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준호의 누나가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은주 씨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도 피해자라는 것을, 남편의 범죄를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공개하는 거죠.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소문을 막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범죄를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3년간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고 여러 차례 갈비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팔을 걷어올려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멍 자국과 화상 자국이 역력했어요. 저는 두려워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진실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피해자였네요. 3년간 폭력을 당했다니. 불쌍하다. 어머니가 용감하신 분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악플도 많았습니다. 진짜 몰랐을까? 의심스럽네. 285억이나 되는데 모를 리가 있나? 어쨌든 그 돈으로 좋은 집에서 살았잖아. 은주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또 상처받았습니다. 한 달 후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은주는 법정에 갔어요. 민석은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잘생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만? 저는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진짜로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투자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받은 돈의 95%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 이것이 투자 실패입니까?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석의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문서들.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계속 변명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다음 증인 강은주 씨 나오십시오. 은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 남편의 범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작년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수상한 수첩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봤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남편이 저를 때릴까봐. 민석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약해서. 은주는 울먹였습니다. 재판장이 민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습니다. 몇 차례입니까? 많이. 피고인,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20회 이상인 것 같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 후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 씨, 남편을 용서하실 겁니까? 이혼 계획은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저는 은주의 손을 꽉 잡고 기자들을 지나쳤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지. 당연히 있지. 정 변호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잊을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도 뉴스에서 사라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얼마나 참아야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혹시 강민석 부인 되시나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박순자라고 합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박순자 씨가 은주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당신 남편이 나쁜 거지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뉴스 봤어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 박순자 씨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3억을 투자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죠.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가족 모두를 원망했죠. 하지만 재판 방청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도 3년간 고통받았잖아요. 맞으면서도 참았잖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은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당신이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야죠. 당신은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당신 딸을 위해서라도. 박순자 씨가 떠난 후 은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조금은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일 찾아봐야겠어요. 일? 네. 이렇게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수아도 키워야 하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죠.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렇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은주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강민석의 아내라는 꼬리표 때문이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떨어졌어요. 엄마, 아무도 나를 안 뽑아요. 다들 제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은주는 좌절했습니다. 그때 정 변호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주 씨, 제가 아는 분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사람을 구한대요. 월급은 적지만. 어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 할게요. 일주일 후 은주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 도서관이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은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은주를 알아봤거든요. 저 사람 사기꾼 부인 아니에요? 맞아, TV에서 봤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은주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도서관장이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책 정리도 꼼꼼하고 손님 응대도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힘들죠? 사람들 시선. 네. 하지만 익숙해지려고 해요.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버텨야죠. 제 딸을 위해서라도요. 3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재판도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최종 공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285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 및 횡령, 그리고 배우자 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서야 은주가 말했습니다. 12년. 수아가 20살이 되면 나온다는 거네요. 응. 그때쯤이면 수아는 저 사람을 기억이나 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그건 수아가 결정할 일이야. 강요할 순 없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혼 신청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새로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이번엔 제대로.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쓸쓸한 가을이 왔으며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면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는 딸의 집에서 금고를 찾아내던 때였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도서관 단골 손님들이 은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은주의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 신간 들어왔어요? 은주 씨가 추천해준 책 정말 재미있었어요. 은주 씨 덕분에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은주를 사기꾼의 아내가 아니라 친절한 도서관 사서로 대했습니다.
몇 달 전 은주는 승진도 했어요. 도서관 부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죠. 엄마, 나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은주가 퇴근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써. 하지만 엄마가 집세도 내고 밥도 차려주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그럼 밥만 줘. 나머지는 수아 교육비로 쓰고.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수아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너 아빠 감옥에 있다며? 너네 아빠 사기꾼이지? 수아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학급 회의를 열고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수아, 아빠가 잘못한 거지. 수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수아를 도와줘야 해요. 그 이후로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아에게 친구들이 생겼어요. 특히 민지라는 아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민지는 한부모 가정 아이였어요. 아빠가 없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1년 전에 그렸던 그림과 비슷한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 주변에 검은 색깔이 없었습니다. 대신 노란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한쪽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저는 수아를 꼭 안았어요. 이혼은 6개월 전에 성립되었습니다. 민석은 감옥에서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은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끝이자 시작이야. 네, 시작이에요. 은주는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그때 신고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게 맞는 일이었어. 내가 더 다치기 전에 막은 거야. 만약 엄마가 신고 안 했으면 나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 싫구나. 어쩌면 민석이가 널 데리고 해외로 도망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큰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어. 은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수아는 친구 민지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은주와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아 웃는 거 봐요. 1년 전에는 저렇게 웃는 거 본 적이 없었는데. 응, 이제 진짜 아이 같아. 저도요. 1년 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 웃을 수 있어요.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소였어요. 밝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님, 은주 씨 여기 계셨네요. 준호는 1년간 꾸준히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법정에도 함께 가주었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어요. 준호 오빠 왔어요? 은주가 자리를 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1년 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준호도 은주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저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저기 가서 수아 좀 봐야겠다. 엄마 같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아이들이랑 놀아야지. 저는 잔디밭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은주와 준호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어요. 은주에게도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래. 근데 나 아직 자신이 없어요. 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해. 준호 오빠는 기다려준대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요. 좋은 사람이네. 네. 좋은 사람이에요. 민석 씨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은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엄마. 가을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은주 씨, 우리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피해자 모임이요? 네. 서로 위로하고 법적 지원도 받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캠페인도 하려고요.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석한테 당한 우리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들은 더 많아요.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죠.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은주는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에 나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은주는 피해자 모임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저는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의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피해자였고 생존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남편한테 맞고 있어요. 근데 도망칠 용기가 안 나요. 은주 씨는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은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제 엄마가 용기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은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 네.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제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상처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우리는 좁은 빌라 거실에 작은 트리를 놓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아가 트리에 장식을 달며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요? 글쎄, 할머니는 이미 다 가졌는데. 뭘 가졌어요? 너희들. 은주랑 수아가 할머니 옆에 있잖아.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 수아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준호 오빠. 은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늑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딸의 30층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차갑고 넓은 공간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어느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근처 산에 올랐어요.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하늘을 물들이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아가 외쳤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1년 전에 엄마가 용기 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수아도 살 수 있었고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준호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주 씨를 잘 돌볼게요. 약속드립니다. 잘 부탁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민석이 보낸 거였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받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수아에게,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한 짓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아도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민서. 은주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접었어요. 용서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용서는 안 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래요. 미워하는 건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은주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은주가 만든 계란말이, 그리고 수아가 직접 썬 샐러드가 올라 있었어요.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이보다 더 풍성한 밥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맛있어요. 수아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은주도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30층 아파트에서 금고를 열었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제 결정이 딸의 인생을 망칠까봐, 손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화려한 성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어요. 돈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우리는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30층이 아니라 2층이었어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어요. 30층에서는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주가 옆방에서 수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높이에 있지 않다는 것. 진짜 부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다는 것. 진짜 집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드는 것입니다. 진짜 부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진짜 집은 햇살이 드는 곳, 온기가 있는 곳,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집에서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는 도서관 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수아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랐어요. 가끔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만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잘못을 했어. 하지만 그건 아빠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석은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가끔 편지를 보내지만 은주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잊으려 노력할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나이가 들어 힘들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좁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가 우리의 진짜 집이니까요. 햇살이 드는, 온기가 있는, 사랑이 있는 집이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크기가 아니라 온기로 채워지는 것이니까요.